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라며 걸려오는 전화, 나는 절대 안 속을 거라고 자신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순간이 닥치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이 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72살 평범한 할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2년 전 저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딸이 알아채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사람이 무섭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저처럼 그런 일을 겪으셨거나 혹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을 금융 사기에는 절대 안 속을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저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저런 뻔한 수법에 왜 속아 넘어가나 몰라. 나 같으면 절대 안 속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였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저도 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아무개 어르신 되시죠?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게 대규모 금융 사기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정말 침착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사건에 어르신 계좌가 연루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어르신도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검찰청 조사관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더 위압적인 말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된 자금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시면 저희가 검증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제 의심을 눈치챈 듯 계속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국가기밀수사입니다. 가족분들께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말씀하시면 수사 정보가 유출되어 어르신께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겁이 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은행 창구가 마감된 시간이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범죄자로 몰리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사실은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은행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검찰청이라고 했는데. 딸은 정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검찰이나 경찰이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부터가 완전 사기 수법이에요. 제발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랑 연락 끊으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은 정말 전화를 끊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들을 확인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더니 정말 보이스피싱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번호라는 걸 확인해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할 뻔했구나.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내가 이렇게 속을 뻔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딸이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어르신, 왜 아직 은행에 안 가셨나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그만 끊으시라고 손짓했지만 저는 순간 또 그 말투에 압도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결국 전화기를 뺏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보이스피싱범이죠? 저희 아버지 그만 괴롭히세요. 신고할 겁니다. 상대방은 그 말에 당황했는지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 전화 목소리가 떠올라서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이 이런 사례가 최근 정말 많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정말 치밀하게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어디선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경찰서를 사칭하는 이런 수법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관분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자만이 오히려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방심을 불러왔던 겁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며 금융 지식은 누구보다 많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이런 심리적인 압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데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자식들과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더구나. 앞으로 낯선 전화가 오면 절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꼭 너희한테 먼저 물어보마. 자식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서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시고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그 후로 몇 가지 습관을 새로 들였습니다. 먼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용건이라면 문자로 남기거나 다시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도 설치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앱인데 의심스러운 번호가 걸려오면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또한 저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예전엔 전화로 이것저것 잘 알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처음엔 저도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속을 뻔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경로당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마침 집에 있어서 다행히 안 속았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다른 분은 실제로 피해를 보신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몇백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경로당 회장님께 제안해서 작은 예방 교육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 파출소에서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나와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 경로당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날 경찰관분이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시며 대처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화도 조심해야 한다. 택배 조회나 세금 환급을 미끼로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수법도 있다. 등등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교육을 들으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손주가 사고 났다고 급하게 돈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정말 놀랐었는데 그것도 그런 수법이었구나. 다행히 그때는 아들한테 확인해서 무사히 넘어갔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순간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저는 요즘도 낯선 전화가 오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화를 무조건 의심하며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필요한 전화까지 놓치는 건 아닌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끊고 가족에게 확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다고 경찰관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소통이 더 잦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 하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작은 일이라도 자식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작 이렇게 저희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오히려 몰랐던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큰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만약 딸의 전화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제가 그 순간
딸에게 털어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겁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허무하게 날릴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자만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평생 금융 관련 일을 해온 사람도 그 순간엔 속을 뻔했습니다. 누구든 저처럼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전화든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그 자리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서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사기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뭔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하시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저희 딸이 그날 무심코 걸었던 안부 전화가 저를 구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안부를 여쭙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낯선 전화 앞에서는 한 번 더 의심하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며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도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무서웠던 경험이 오히려 저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